어떤 여학생이 학교를 중퇴했는데 지식이 뭐가 있고 실력이 뭐가 있어서 차를 고칠 수 있겠어? 이건 그냥 지나가는 농담이 아니었다. 이 말은 17세 소녀 김혜린, 원래 아사쿠라 히요리 이 매일같이 들어야 했던 모욕이었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낡은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한때 견습생의 무덤이라 불리던 그곳. 기름 냄새와 조롱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혜리는 낯선 할머니의 차를 혼자서 고쳤다. 겉보기엔 평범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녀는 그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은 혜린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아침 6시 시계 바늘이 막 6을 가리키자 마른 체구의 소녀가 낡은 자전거를 타고 정비소 앞에 도착했다.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은 그녀의 가냘픈 몸을 감추지 못했고 잠이 부족한 탓인지 눈 밑엔 거무스름한 다크서클이 선명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김혜리는 지금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졸업을 준비하고 친구들과 대학 진학을 이야기해야 할 나이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녀는 무거운 철문 앞에 서 있었고 손은 추위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야, 중퇴생. 문이 열리자마자 날카로운 고함이 울려 퍼졌다. 이미 익숙한 목소리. 40대 중반의 관리자 박건우. 원래 쿠로다였다. 삭발머리에 항상 증오로 가득 찬 눈빛. 그는 마치 화풀이할 대상을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왔다. 예. 혜리는 속삭이듯 작게 대답했다.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는 이 고함과 모욕에 익숙해졌다. 매일 아침이 고문처럼 반복됐다. 일 시작해? 또 늦었지? 사실 그녀는 항상 제일 먼저 도착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건우에게는 그저 괴롭힐 명분만 있으면 충분했다. 여자애가 감히 차를 고쳐?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알아? 정비소의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오랜 조수 이준호, 원래 무라타는 그저 서서 비웃을 뿐이었다. 누구도 그녀를 두둔하지 않았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혜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스스로 기술적으로 뒤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사 하나, 전선 하나, 모두 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몸으로 가르쳐 준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열 수 없었다. 이 일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야 11살 동생 민준 원래 이츠키를 먹여 살릴 수 있었다. 오늘도 그녀는 늘 그렇듯 가장 전통적인 멸시의 업무, 화장실 청소를 맡았다. 차를 고친다고? 100년은 더 지나야 가능할 걸. 예, 알겠습니다. 기계처럼 대답하며 고개를 푹 숙였다. 자존심이 짓밟히는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참았다. 혜린에게 생존은 유일한 목표였다. 그리고 그것은 1년 전 그녀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했던 길이었다. 지난 여름, 혜린은 여전히 학교 육상부의 주장이었다. 생기 넘치는 소녀는 먼지 묻은 흰색 러닝화를 신고 마치 바람처럼 트랙을 달렸다. 중결승 경기에서 그녀는 부모님의 응원 소리를 들으며 힘차게 질주했다. 그날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동생 민주는 사소한 일로 토라져 경기장에 오지 않았다. 그래도 혜린의 팀은 승리했고 결승 진출권을 따냈다. 경기가 끝난 후 이마에 땀이 맺힌 채 그녀는 부모님에게 달려갔다. 가슴은 기쁨으로 벅차올랐다. 정말 열심히 했구나. 네, 감사해요. 오늘 친구들이랑 축하하러 갈래? 괜찮아요? 그럼
하지만 일찍 들어와야 해, 혜린아. 그것이 그들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친구들과 축하하던 중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경찰입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그 한마디는 그녀의 세상을 산산이 부셔놓았다. 사고는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으로 충돌한 탓이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민주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온몸을 떨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누나, 엄마, 아빠, 언제 깨어날까? 그 순진한 질문은 혜린의 가슴을 짓누르듯 아프게 했다. 그녀는 민준을 꼭 끌어안았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장례는 순식간에 치러졌다. 그러나 그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친척들이 모였다. 위로가 아니라 계산을 위해서였다. 이제 이 두 애는 어쩌지? 50대쯤 되어 보이는 이모 정수진, 원래 디쿨이 이 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을 흔들며 날카롭게 말했다. 우리 집은 이미 애 셋이야. 더 키우면 우리가 죽으라는 거야? 삼촌 이강민, 원래 케이치도 냉정하게 말을 보탰다. 내 월급도 부족해. 이 애들은 그냥 정부가 알아서 하게 놔둬. 혜리는 조용히 앉아 그들의 말을 들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사람이 아닌 그저 짐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물건처럼. 어차피 그 애들 아빠도 저축 같은 건 하나도 안 했잖아. 애 낳고도 미래를 준비 안 했다니 진짜 멍청했지. 그 마지막 조롱은 혜린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다. 그녀가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가 웃음거리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낼 수 없었다. 옆에 있는 민준이 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혜린은 깨달았다. 더 이상 기대고 의지할 곳은 없다는 것. 오직 그녀 자신만이 남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앞에 놓인 길은 인내와 성숙의 길이었다. 좀 순진하게 생각했어. 친척의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온 말. 하지만 그 말은 혜린의 마음속 무언가를 뚝 하고 끊어버렸다.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거지. 부주의했겠지. 부모가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두 애를 남겨놓은 거야. 그만하세요. 혜리는 벌떡 일어섰다. 마른 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우리 부모님, 제발 모욕하지 마세요. 그때 유지, 원래 노리코라는 친척이 비웃으며 기름을 부었다. 네가 뭐 대단한 줄 알아.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여기서 허세 부리지 마. 누가 너희 키워줄 건데? 혜리는 민준을 꼭 끌어안았다. 동생의 작은 몸이 그녀 품 안에서 떨렸다.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었다. 결코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부모님이 떠나는 순간 그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그만, 우리끼리 살겠어요. 뭐? 고등학생이 건방지게. 이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기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렇게 말하며 혜리는 민준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떠났다. 3일 후 그녀는 학교에 자퇴서를 냈다. 담임 선생님은 충격에 빠졌다. 정말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거니? 넌 육상부 주장인데 결승전도 아직 안 했잖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당장 돈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녀는 계속 달리고 싶었다. 트랙 위를 바람처럼 달리고 싶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감정을 삼킨 채 담담하게 말했다. 육상부는 이제 저와 상관없어요.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인 후 조용히 교무실을 나섰다. 학교 정문에 다다랐을 때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결승전에서 힘내. 그들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해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철문을 지나 학생 시절을 영원히 끊어냈다. 그녀는 곧바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자동차 정비 일이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엔진 소리와 함께 볼트 푸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서울 좁은 골목 어귀에 있는 낡은 정비소 박씨 오토웍스, 원래 타케무라 오토웍스를 찾았다. 그곳은 중퇴생을 자주 뽑는다고 했다. 이력서를 들고 면접을 보러 갔다. 면접관은 40대 남성 박건우. 험상궂은 인상에 늘 찌푸린 눈빛을 하고 있었다. 이력서를 훑어보며 그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17살의 자퇴? 네, 하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싸늘하고 서늘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마침 사람이 부족하니 다행이네. 월급 120만 원. 동의하면 받아주지. 네. 감사합니다. 적은 돈이었다. 하지만 밥을 사고 방세를 내기엔 충분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 일이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첫 출근 날, 그녀는 녹슨 볼트를 손으로 닦는 일을 맡았다. 건우는 무거운 철 더미를 바닥에 내던지며 쇠솔 하나를 건넸다. 반짝이지 않으면 집에 가지 마. 알겠어? 이 요구가 단순한 업무가 아닌 괴롭히기 위한 것임을 그녀는 알았다. 하지만 반항하지 않았다. 손은 거친 마찰에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거야. 해리는 그렇게 믿었다. 누구보다 꼼꼼히 일했고 불평 한마디 없이 참았다. 하지만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3달째 되는 날, 시험 기간 후 처음 받은 월급 봉투. 조금이나마 기대를 품었지만 그 기대는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졌다. 봉투 안에는 단 55만 원이 들어 있었다. 해리는 정비소 구석에 멈춰선 채 손에 묻은 철가루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이게 무슨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건우는 고장난 기계처럼 해린을 흘끗 쳐다보았다. 시험 기간이 3개월이야. 근데 넌 합격 못했지. 거기다 도구도 망가뜨렸잖아. 렌치 하나는 긁혔고 스패너 하나는 녹슬었어.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민트 향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말을 이었다. 30만 원 손해. 다음 달에도 또 깎을 거야. 해리는 반박하고 싶었다. 그녀는 공구 하나하나, 노인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렌치 끝이 녹슬지 않도록 항상 마른 걸레로 기름을 닦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녀는 절대로 도구를 망가뜨린 적 없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일을 잃으면 민준이 굶게 된다. 그건 용납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허름한 원룸으로 돌아와 낡은 나무 탁자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민주는 숙제를 하다 고개를 들었다. 누나, 오늘 월급 좀 더 받았어? 그의 눈망울엔 기대가 가득했다. 해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충분해.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오후, 평소보다 일찍 해가 저물던 날,
운명이 아주 조용히 그녀를 찾아왔다. 정비소 마당에서 낡은 차량을 점검하던 해리는 멀리서 캉캉캉 금속성의 반복음이 들리는 것을 포착했다. 그건 단순히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음이 아니었다. 청록색 세단. 30m 떨어진 신호등 앞에 멈춰 있었다. 소리는 그 차의 앞바퀴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귀를 세웠다. 틀림없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나는 소리였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브레이크 실린더 구조가 영상처럼 역재생되었다. 규칙적인 소음, 진동의 패턴. 그건 단순 마모가 아니라 브레이크 오일 누수나 피스톤 편마모의 가능성이 컸다. 야, 혜린. 건우의 고함이 망치처럼 뒷목을 강타했다. 거기서 뭐해? 일 다 했냐? 저기요. 저 차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달리면 우리 손님 아니야. 멍청한 소리 마. 낡은 차는 그냥 둬. 하지만 그녀는 외면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떠오른 건 부모님의 사고였다.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헤드라이트. 그리고 심장을 찢는 충돌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공구를 내려놓고 정비소를 뛰쳐나갔다. 건우의 욕설이 뒤에서 터져나왔다. 차들 사이를 헤집으며 심장은 쿵쾅거렸다. 신호등은 아직 빨간불. 세단은 멈춰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조심스레 두드렸다. 안에서 쉰 듯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니, 아가씨? 창문이 서서히 내려갔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백발을 단정히 틀어 올리고 흰털 코트를 입은 채 날카롭지만 품위 있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해리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다. 죄송합니다. 이 차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정식 기술자는 아니지만 이 상태로 계속 운전하시면 위험해요. 할머니는 놀람과 경계를 담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곧 시선을 부드럽게 바꾸었다. 이름이 뭐니? 혜린이에요. 김혜린. 어디서 일하니? 박씨 오토웍스요. 저기 모퉁이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차를 거기까지 몰아줘. 하지만 너 말고는 이 차에 손대지 마. 알겠니? 그 말은 혜린의 어둡고 막막했던 삶에 한 줄기 따스한 빛처럼 스며들었다. 할머니는 처음엔 약간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어린 소녀가 갑자기 차를 막고 나섰으니 당연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혜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정말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 아버지가 정비사셨어요. 그분께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추위와 긴장으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말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돈 안 받아요. 점검만 할게요. 5분이면 충분해요. 도시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진정성이었다. 할머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좋아? 5분?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혜리는 허리 깊이 숙여 인사하고 곧바로 정비소로 달려가 기본 공구들을 몰래 챙겼다. 허락받을 시간 따윈 없었다. 길가에서 차량 밑으로 몸을 밀어넣고 손전등을 켰다.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손은 단단히 움직였다. 예상대로였다. 브레이크 실린더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 오일이 새고 있었고 이 상태라면 곧 브레이크가 완전히 작동을 멈출 터였다.
그녀는 전용 접착제로 균열을 임시 봉합하고 철사로 고정했다. 가까운 정비소까진 무사히 갈 수 있는 응급조치였다. 20분 동안 차가운 바람과 금속 마찰음만이 정적을 깼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먼지투성이었고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임시조치예요. 정비소에서 꼭 점검받아야 해요. 부디 조심히 운전하세요. 할머니는 혜린을 조용히 위아래로 바라보았다.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어린애의 눈이 아니었다. 김혜린, 맞지? 이 이름 기억할게. 고마워.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뒤 차를 몰고 떠났다. 혜린은 그 자리에 서서 심장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솟았다. 자부심.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아버지가 남긴 지식은 지금도 그녀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하지만 돌아오자마자 악몽은 다시 시작됐다. 건우가 정비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도구를 허락도 없이 가져가? 여길 자선단체로 알아? 그는 혜린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정비소 안으로 끌고 갔다. 등이 벽에 세게 부딪혔다. 도구라도 망가지거나 차 망가뜨리면 누가 책임져? 2만 원. 월급에서 까. 혜린은 겁에 질린 눈빛으로 무릎을 꿇었다. 죄송해요. 제발 해고하지 마세요. 동생이 밥을 먹어야 해요. 일주일 후 정비소엔 이상한 기류가 흘렀다. 점심시간, 들뜬 듯한 조롱 섞인 웃음소리, 그리고 그날 오후 혜린아, 사무실로 와. 건우가 무표정하게 불렀다. 책상 위엔 반짝이는 새 터보차저 장비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뭔지 알지? 터보차저. 300만 원 넘는 장비야.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지난주에 하나가 사라졌어. 근데 너 그날 창고에 들어갔지? 혜리는 화들짝 놀랐다. 청소하러 잠깐 들어간 적은 있지만 그럴 리 없어요. 전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그 순간 커튼 뒤에서 조수 이준호가 나타났다. 내가 봤어. 그 애가 뭔가를 재킷 안에 숨기고 나갔어. 거짓말이에요. 혜리는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다. 두 손은 떨리는 채로 주먹을 꽉 쥐었다. 카메라는 고장났어. 증명할 길이 없지. 건우는 어깨를 으쓱이며 냉소를 흘렸다. 경찰에 신고할까? 중퇴생이 도둑질했다고 하면 경찰이 너 말 믿을까? 혜리는 바닥을 내려다봤다. 주먹이 더 세게 쥐어졌다. 만약 유죄로 몰리면 민주는? 무릎 꿇어. 300만 원. 월급에서 깐다. 이 정도면 너 운 좋은 거야. 그녀는 무력하게 고개를 숙였다. 무릎이 바닥에 닿으려는 그 순간 그만해. 낮고 단단한 여성의 목소리가 정비소 안에 울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70대의 여성. 백발을 단정하게 틀어 올린 머리. 검은 정장에 붉은 스카프를 맨 기품 있는 모습. 그녀 뒤에는 2명의 비서와 카메라를 든 사람이 함께 서 있었다. 건우는 얼굴이 굳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대기. 누구십니까? 건우가 더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성은 말없이 명함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한지영. 한지영 모터스 회장이자 CEO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적 속에서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혜린을 가리켰다. 이 소녀. 지난주에 내 생명을 구했습니다. 내 차 브레이크가 새고 있었는데
이 아이만이 그것을 알아챘어요. 덕분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동시에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차는 제 남편이 생전에 준 선물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게 가장 소중한 기억을 지켜준 거예요. 그녀는 무릎 꿇은 혜린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거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숨소리조차 삼켜진 정적.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 회사는 이 정비소와의 공급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한지영 모터스는 착취하거나 누명을 씌우는 곳과는 일하지 않아요. 건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손은 헛되이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다. 그 순간 한지영은 천천히 다가와 혜린의 팔을 잡았다. 일어나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사과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혜린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다시 무릎을 꿇었다. 감사하지만 이 호의는 받을 수 없어요. 1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누구도 나와 민준이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친척들은 우릴 짐짝처럼 대했고 조롱하고 외면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제 힘으로 살아가야 해요. 한지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 또한 과거의 모든 것을 잃고 맨바닥에서 시작했던 사람. 홀어머니로 살아남아 이 자리에 선 사람이었다. 그럼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 손으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고쳐보자. 그녀는 코트를 고쳐 입으며 조용히 일어섰다. 알겠어. 네 결정을 존중할게. 하지만 혼자 버티다가 무너지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순 없으니 기억해둬. 그녀는 뒷모습을 남긴 채 방을 나섰다. 그러나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다. 너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잃을 뻔했어. 건우가 정비소 안에서 고함을 지르며 도구 상자를 바닥에 내던졌다. 철컥, 철컥. 무거운 쇠소리와 함께 욕설이 날아들었다. 그날 이후 혜리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했다. 가장 무거운 부품 옮기기, 바닥 기름 제거, 엔진 청소까지 전부 그녀 몫이었다. 손에는 칼로 벤 듯한 상처들이 남았고 눈 아래 다크서클은 점점 깊어졌다. 하지만 쓰러질 수 없었다. 민준이 있었기에. 어느 날 밤 혜린이 원룸에 돌아왔을 때 민준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두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얼굴엔 죄책감이 가득했다. 누나, 미안. 견학비 3만 원. 못 냈어. 혜린은 말없이 민준을 끌어안았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억지로 미소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속에서는 울음이 치밀었다. 이대로 가면 민준의 마음마저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언제나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지럼증, 귀 울림, 눈앞이 하얘졌다. 일어나려 했지만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누나. 민준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듯 멀어져 갔다. 입을 열어 뭐라도 말하려 했지만 민준, 미안.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혜린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과 규칙적인 심박 측정기 소리가 들렸다. 병원. 그녀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심각한 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계속 이런 상태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합니다. 안 돼요. 해리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아섰다.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다. 내 탓이야. 내가 누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해리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가족은 함께 있는 거야.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떨궜다. 내가 고아원에 가면 누나는 좀 덜 힘들잖아. 안 돼.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누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아. 그날 밤, 해리는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다. 서울의 겨울비는 뼛속까지 파고들 만큼 차가웠다. 한 걸음, 한 걸음, 몸이 떨렸다. 옷은 금세 흠뻑 젖었다. 그리고 유리로 된 고층 건물 한지영 모터스 본사 앞에서 멈춰섰다. 접수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예약 없이는 회장님을 뵐 수 없습니다. 해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눈물과 빗물이 섞여 흘렀다. 아빠, 엄마, 미안해요. 동생을 지키지 못해서. 그때 혜린 양. 따뜻하고 단단한 목소리. 익숙한 숨결이 어깨 위에 닿았다. 한지영,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며 갈라졌다. 바보 같은 아이야. 왜 이제서야 왔니? 조용한 다시란. 해리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부모님의 죽음, 친척들의 외면, 착취와 폭행, 민준이 고아원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까지. 그녀는 참아왔던 눈물을 쏟았다. 마음의 껍질이 무너졌다. 지영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눈 깬 고요한 물기가 맺혀 있었다. 잘못한 건 너가 아니야. 17살에 이런 고통을 견디고 살아낸 건 정말 대단한 거야. 나는 은혜를 갚는 게 아니야. 지난주엔 네가 날 구했지. 오늘은 내가 널 구할 차례야. 부탁이에요. 민준만이라도 구해주세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켜봐.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사하고 있었어. 그녀는 비서 최영훈에게 돌아섰다. 준비됐지? 네. 법무팀, 노동감독관, 회계팀 모두 대기 중입니다. 좋아. 그럼 박 씨 정비소부터 시작하자. 다음 날 아침, 정비소 문 앞, 창백한 얼굴의 혜린이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건우가 팔짱을 끼고 막아섰다. 이제 와서 뭐? 무당열근, 월급 전에 깐다. 그때 브레이크 소리. 검은 고급 차량 3대가 정비소 앞에 멈췄다. 차 문이 열리고 한지영 회장이 내렸다. 그녀의 뒤에는 변호사, 노동감독관, 회계사, 그리고 카메라를 든 기자까지 줄지어 있었다. 건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나는 한지영,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들이 혜린에게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월급 전액 삭감? 노동감독관이 앞으로 나섰다. 근로기준법 제43조. 벌금은 임금의 일렬 심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파일을 펼쳤다. 지난 6개월 최저임금 미달 지급, 강요, 위협, 물리적 폭행 다수. 여기 당신이 혜린을 벽에 밀친 사진도 있습니다. 건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그건 오해고. 기술자가 노트북을 켰다. 카메라는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건우 씨가 직접 터보차저를 혜린 사물함에 숨기는 영상입니다. 정비소 안이 무너졌다. 건우는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혜리는 가만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났지만 그건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제야 세상이 그녀의 억울함을 들어준다는 느낌. 한지영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 시작이야, 혜린. 너의 진짜 인생이. 그날 저녁, 지영의 차 뒷좌석에 앉은 혜린은 민준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에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다. 하지만 마음속은 따뜻했다. 누나, 우리 앞으로 어디로 가? 어디든 좋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 그리고 그 시작엔 절대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 모든 게 무너졌다. 전 직원이 나서며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기름을 억지로 마시게 했고 도둑으로 몰렸어요. 더 못 견디고 그만뒀죠. 혜리는 멍했다. 몇 달간의 외로움 끝에 드디어 누군가 그녀 편에 섰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뺨의 멍 자국 위로 눈물이 흘렀다. 더 이상 약한 눈물이 아니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은 눈물이었다. 한지영이 한 걸음 나서며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오늘부터 박씨 정비소와의 계약은 끝이다.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만드는 우리는 자기 직원을 괴롭히는 자들과 일하지 않는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이 업계에서 도태될 것이다. 그녀는 혜린을 보았다. 그리고 이 아이, 너희가 망가뜨린 것을 묵묵히 고친 이 아이, 이 업계의 미래다. 1시간 후 정비소는 봉쇄되었다. 건우와 이준호는 폭행, 사기, 명예훼손으로 체포되었다. 혜린을 비웃던 이들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일부는 한지영 모터스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혜린의 눈은 오직 한 사람, 그녀가 수없이 일어선 이유인 동생 민준에게 향했다. 차로 돌아가는 길, 한지영은 혜린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다. 내 밑에서 일해. 은혜 때문이 아니라 네 진짜 기술 때문이야. 그리고 여기 보상금 6천만 원. 너에게 어울리는 삶을 시작해. 혜린은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집에서 쫓겨나고 기절하고 빗속에서 조롱받던 소녀가 이제 생존이 아닌 진짜 삶을 살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원룸으로 돌아갔다. 누나 괜찮아. 좋은 일자리 얻었어. 돈도 있어. 견학가. 민준은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엔 희망의 눈물이었다. 한 달 후 혜리는 한지영 미래공학의 최연소 엔지니어가 되었다. 그녀는 전자동력 엔진의 설계 오류를 찾아냈고 전 직원의 찬사를 받았다. 그녀가 개선한 브레이크 시스템은 특허로 등록되었다. 더 이상 수의모, 중퇴생 꼬마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서울의 천재 엔지니어였다. 주말 오후 어색하게 떠났던 옛 친구들이 다시 찾아왔다. 한 명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혜리는 미소만 지었다. 나 좀 바빠. 부모님을 모욕했던 친척들이 전화했다. 혜리나, 우리 가족이잖아.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노을이 깔린 작은 아파트에서 부모님 사진은 특허 인증서 옆에 정중히 놓였다. 혜리는 따뜻한 차를 따르며 속삭였다. 엄마, 아빠, 저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보랏빛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다. 억지 미소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혼자 모든 걸 짊어질 필요는 없다. 쓰러지지 않으면 길은 열린다. 그리고 지킬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약한 사람도 누구보다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게 무너졌다. 정비소는 침묵에 잠겼고 직원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기름을 억지로 마시게 했고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그게 견딜 수 없어서 그만뒀어요. 해리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몇 달 동안 그 어떤 말도 들을 수 없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 편이 되어줬다. 누군가가 진실을 말해줬다. 뺨에 멍든 자국 위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약자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건 구원의 눈물, 드디어 억울함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는 눈물이었다. 그 순간 한지영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천둥처럼 외쳤다. 오늘부로 박씨 정비소와의 모든 계약은 파기다. 우리는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부수는 자들과 일할 수 있겠나? 그녀는 건우를 향해 강하게 시선을 꽂았다. 당신 같은 자들은 이 업계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혜린을 향했다. 그리고 이 아이, 너희가 망가뜨리려 했지만 묵묵히 고쳐낸 이 아이. 이 아이가 바로 이 업계의 미래다. 단호한 선언과 함께 현장은 마치 심판의 날처럼 정리됐다. 1시간 후 정비소는 공식적으로 봉쇄되었고 건우와 이준호는 폭행, 사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과거 혜린을 비웃던 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그들 중 일부는 새롭게 기회를 받아 한지영 모터스에서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혜린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그녀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 수없이 일어선 이유, 바로 동생 민준에게 향해 있었다. 차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지영은 조용히 서류 뭉치를 꺼내 혜린에게 건넸다. 나랑 같이 일하자. 고마움 때문이 아니라 내 기술 때문이야. 그리고 여기 보상금 6천만 원. 이제 내게 어울리는 삶을 시작하자. 혜린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집에서 쫓겨나고 정신을 잃고 빗속에서 무릎 꿇었던 그 소녀가 이제 생존이 아닌 진짜 삶을 살 수 있는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원룸으로 돌아왔다. 누나 괜찮아. 좋은 일자리 생겼고 돈도 충분해. 그러니까 견학 꼭 가. 민준은 말끝을 흐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고통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다. 한 달 후 혜린은 한지영 미래공학의 최연소 엔지니어가 되었다. 그녀는 전자동력 엔진의 설계 오류를 정확히 짚어냈고 기술팀 전원이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녀가 개선한 브레이크 시스템은 국가 특허로 등록되었고 이제 더 이상 누구도 그녀를 중퇴생 꼬마라 부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다. 서울의 천재 엔지니어 정혜린. 어느 주말 오후 한때 어색하게 떠났던 옛 친구들이 다시 찾아왔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혜리는 미소만 지은 채 말했다. 미안. 나 요즘 좀 많이 바빠. 과거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조차 외면했던 친척들. 그들 중 몇몇은 전화를 걸어 말했다. 혜리나, 우리 가족이잖니.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노을이 붉게 물든 작은 아파트. 부모님의 사진은 특허 인증서 옆에 정중히 놓여 있었다. 혜리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르며 속삭였다. 엄마, 아빠, 저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밖으로 번지는 보랏빛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요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었다. 세상을 견디며 끝내 포기하지 않은 자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세상엔 아직 따뜻함이 있다는 것.
혼자 모든 걸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누구보다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